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이지만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용산 이전과 추경 편성 등의 현안이 원활하게 조율될 수 있을 거란 기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번 오찬 회동을 잡았다가 12시에 4시간 전 8시에 전격 취소가 됐고요. 이번에 내일 저녁 6시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당선인, 대통령과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 이렇게 4명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19일 동안 계속 불안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어떠한 진영의 표를 던졌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정권 이양은 아주 무난하게 되길 원하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19일 동안, 그러니까 이 결정되기 직전 동안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어떤 상황. 그러면 양쪽 다 그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그 정권을 내줘야 되는 측에서도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건 사실 하나의 어떤 대통령의 활용 점정이거든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아무리 뭐를 잘못했더라도 잘했더라도 참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저로 돌아갔을 때 사실 국민들로부터 마지막 한 점 때문에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고 당선인 또한 역대 어떠한 그런 그 당선인도 그렇게 못했는데 제대로 했는데 이번에 평화적 정권 이양을 고집을 부려서 못했다. 예. 그 역시 국민들로부터 처음 출발부터 비판을 받고 출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양측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 상황이 딱 맞물렸던 것 같고요. 도리어 어쨌든 지난번 오찬보다는 만찬은 끝이 없잖아요. 몇 예. 시간 더 해도 상관없는 것이고 또 배석자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나쁘다, 지난번보다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석자가 없는 만남이라는 건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이미 다 사전에 모든 걸 조율했기 때문에 배석자가 없이. 왜냐하면 배석자가 없는 거는 서로 간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예. 배석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건 그만큼 이제 나중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서로 조율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즉 어떤 의미에서는 배석자 있는 만찬이 지금 배석자 없는 오찬보다도 더 좋은 어떤 지금 서로 간에 이해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9일 정도까지 이렇게 미뤄질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양측이 감정 대립하는 양상까지 보였잖아요. 청와대 들어가겠다, 집무실 이전하겠다. 이전에 필요한 돈 예비비 쓰려면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나 용산도 안 가고 현 청와대도 안 가고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그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보기 상당히 민망할 정도로 꽝 부딪히는 것 같았고요. 예. 내일 4명이 보느니 2명이 보느니 이런 거 가지고 섣불리 지금 우리가 코끼리 만지듯 미리 그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양측 다 이번 대선 결과가 0.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대요. 1도 아니다. 1도 없다. 0.7%포인트면 100명 중에 1명이 채 안 듭니다. 그만큼 작은 숫자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양측 다 엄중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어느 한쪽이 완승을 하지 않은 건 물론이려니와 예. 굉장히 겸손할 것을 주문한 거고 또 하나는 정권을 뺏어왔잖아요. 당신들한테 더 못 맡기겠어. 이거보다 더 큰 선거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럼 양측은 그 엄중한 의미 앞에 100번 더 겸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충돌할 양상이 아니었음에도 18회간, 그러니까 18일간이나 괜히 그랬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별일 없이 잘 되겠죠.
그렇게 다툴 시간도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역대 가장 늦은 19일 만에 회동이 성사가 됐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들의 시선 부담도 있었고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사위원회 인사권을 두고 교통정리가 되면서 회동이 급물살을 탔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무시 못할 의제죠. 왜냐하면 이미 이 회동이 무산됐을 때 언론에서 많은 추가 분석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도들을 양쪽 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네. 이를테면 사면과 관련해서 이미 사면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 감사위원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서로 간의 감정이나 혹은 이 이유가 있다면 양쪽이 다 부인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예. 청와대가 사면 아직 우린 얘기 안 했습니다라든지. 근데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사면은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른 인사 문제가 다른 게 만약 있었다, 그것도 특별히 더 뭐 인수위 쪽에서 당선인 측에서 덧붙이지 않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딪힌 건 실제로 감사위원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그러나 그건 낙타의 마지막 한 짐이 아닐까요? 보통 사막에서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주인은 마지막 한 점만 안 실었으면 하고 후회하지만 사실은 차곡차곡 쌓여서 많은 짐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유는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굳이 보면 양쪽이 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으로 하여금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여타 대선 이후에 어느 패배한 정당처럼 굉장히 분열하고 서로 권력 다툼 양상을 보이고 비난하고 뭐 백서가 나오기 전까지 서로의 탓을 하고 이런 과정이었다면 만약에 지방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상당히 분열하는 모습이 계속 지속됐을걸요. 그러니까 제대로 현재 어떤 당선인과 싸우지를 못하는 어떤 상황. 그런데 청와대가 어쨌든 이걸 빌미로 해서 축을 세워주니까 민주당은 빨리 어쨌든 전화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끔 결과적으로 봤을 예. 때 시간이 됐고 또 이 당선인 측에서 생각했을 때 감사위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것을 또 미룬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핑계 때문에 이걸 미루는구나. 언론이 다 이렇게 분석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비추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감사위원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많은 어떤 이유들. 근데 그것들이 그런 변수들이 많이 또 제거되는 어떤 상황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제는 없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만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의제가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화를 그렇죠.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MB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양측에서 극비 보완 속에 오간 얘기를 우리가 그냥 지극히 편린적인 정보 몇 가지 가지고 추측해봐야 그게 틀리기도 십상일 거고 그랬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괜히 몇 시간이라도 헷갈리실 텐데 감사위원 선임 문제는 서로 조금 신경을 썼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감사위원은 총 7명인데 네. 그중에 4명이 찬성하면 그 감사위원들이 하는 일이 이거를 감사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정하는 겁니다. 감사 안건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 두 자리 공백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임명을 한다면 아무래도 현 정권에 좀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4명을 어느 쪽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감사원은 하는 일이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들 들여다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새 당선 이제 취임하면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뭐 감사 수요가 있거나 여론이 생기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당선인으로서는 꽤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었겠지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건 아마 정확히 취재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건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이 비교적 스탠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정권 말인데 두 예. 사람의 감사위원 재청권을 아예 행사를 하지 않겠다. 그 한마디로 정리가 딱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은 인사를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니까 어느 한쪽의 체면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뭐 묘안 아닌 묘안이 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18해 동안 뭐 시간을 끌었거나 그렇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예. 이 문제는 인수해주는 측이나 인계 받는 측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다. MB 사면 글쎄요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그렇게 이거야말로 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거 가지고 소득 없는 국지전을 폈으리라고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닥 좋지 않은 것도 가만히 됐겠죠. 예.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을 위해서 50조 추경안 얘기를 했잖아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박홍근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합쳐서라도 추경을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겠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 추경안 문제는요? 이건 갈등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왜 갈등이 아니냐면 이거죠. 지금 현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양 세 축이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입장이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당선인 측은 사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건 추경안을 국회에서 제출하면 이 현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추경안은. 네.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묘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1월 추경을 이미 했잖아요. 근데 1월 추경이 6.25 전쟁 이후에 7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월 추경을 한 건 6.25 전쟁만큼의 지금의 상황이다. 예. 재난 사태가. 그래서 추경을 이미 했어요. 16조를. 근데 2월달 지금 3월 달에 또 다시 한다?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공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0조를 하라. 자, 정부와 당선인 입장의 차이는 뭐냐면 50조를 하려면 당선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지금 국채 발행이 너무 해서 적자가 재정이 적자인데 국채 발행을 더해서는 안 된다. 국채 발행은 적게 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 600조에서 줄여라 이겁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 반은 이미 줄일 수 없는 예산이고 그 반 중에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얘기한 뭐 뉴딜, 일자리 이건 지금 현 정부의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를 손을 대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항목에서 지금 어쨌든 서로 달라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경을 반대를 한다? 이거 굉장히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홍남기 부총리 끝까지 버틸 겁니다. 그런데 당선인, 그러니까 이 지금 인수위 측에서 묘한 말을 흘려요. 기재부도 준비하고 있다. 계속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기재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걸 끝까지 버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민주당과 어떻게든 이 항목을 조율한다. 지출 구조 조정 얼마 하고 국채를 얼마 발행하는 선에서 민주당과 합의를 보면 지금 4월 내로 처리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부가 어쨌든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게 정말 힘들다고 한다면 기재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 흘린 이유가 아마도 인수위가 출범 직후에 기재부가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출범하자마자 바로 국회에 요청을 해서 하겠다. 이 두 가지 안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동이 한 차례 무산이 되기도 했고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늦게 대면하는 만큼 내일 있을 회동에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만나는 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이게 전쟁터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슨 정책을 하기로 합의를 보거나 그럴 성격의 회동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원래는 그냥 축하하고 물려줄 사람과 물려받을 사람이 그동안 애쓰셨다. 뭐 선거 기간에 노고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런 정도 얘기가 오가는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꼬였어요. 그중에 결정적인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불필요한 동티가 생겼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그런데 문 대통령이 몇 번 콜을 한 거죠. 그러지 말고 빨리 만나자. 심지어 주변 분들 너무 얘기 듣지 말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오. 하십시오. 이런 말은 사실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리고 오해의 여지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오죽하면 저런 말까지 했을까 싶기도 했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그게 이렇게 촉매제가 됐는지 아니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원 건이 원인 무효처럼 돼가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나죠. 힘들게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양측 비서실장이 일단은 배석하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따로 독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주 미묘한 문제 그리고 두 사람 간에 주고받고 무슨 협상을 해서 결정을 지을 만한 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양측 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왜 대통령이 그것을 혼자 이렇게 했느냐 했고 당선인 신분은 법적으로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신뢰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문재인, 윤석열 이 두 분만큼 기구한 대화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구하잖아요. 예. 이렇게 만들려고 드라마타이즈 하려고 해도 이런 게 힘들 텐데. 그리고 이분들이 21개월인가 만난다는데 마지막 만났던 거는 대통령과 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만남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신분과 정파가 다른. 그래서 내일은 뭐 그렇게 심각한 그럴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는 좀 약간 좀 묘하긴 묘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분위기를 예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서로 허심탄회하게 만나자 했더니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만들라. 서로 똑같은 말이에요. 허심탄회가 지금 공통적으로 양측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굴 붉히고 뭐 이럴 이유는 전혀 없겠고 네. 일단 이렇게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분위기는 이미 나쁘지 않을 거다. 예. 상당히 덕담도 오고 갈 때고 준비된 덕담들 얼마나 29일 동안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덕담을 할지. 그러니까 예. 덕담은 충분히 나눌 텐데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한쪽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만남 자체도 수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다라는 것.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실리가 더 중요해요. 명분보다는. 네. 실제로 이런 원칙적인 어떤 말이라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인사 최대한 자제할게. 예를 들어서 최대한 아직은 많이 남아 있는데 협의해서 할게. 그러니까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협조의 어떤 분위기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은 실리를 얻어내는 것이거든요. 양측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분위기가 뭐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을 텐데 다만 저도 지금 두 분이 아까 그 궁금해하시는 이 만찬이라는 게 언제나 그 전에 티타임도 있어요. 네. 만찬하기 전에. 예. 처음에 이제 아마도 그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자꾸 떠올라요. 그 두 분이 덕담이 가장 셌어요.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중에.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서 자신이 전직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하는 첫 번째 당선인이 되겠다. 그만큼 예우해드리겠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덕담이 상당히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도 아마 그런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아마 티타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네.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장소를 이제 그 이동하는 과정 뭐 또는 옛날에 그 여야 뭐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과 야당 총수와의 어떤 만남에서의 독대라는 게 꼭 다리를 딱 둘이서 만난 게 아니라 창가에서 5분만 대화를 하더라도 그걸 독대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런 과정들이 없으리란 법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수위가 지금 정부 부처의 그 업무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보고는 아니고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중립성 의무도 있고 우리는 좀 약간 그렇다 해서 거절했나 봐요. 그래서 인수위가 좀 유감스럽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그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부실 권리 문제가 컸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선관위는 지금 아니다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보는 풍경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선관위는 우리가 흔히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부 그래서 3권 분립 그러잖아요. 네. 요즘은 5부입니다. 헌법기관 나름의 독자성을 완벽하게 보장받는 부가 5군데죠. 입법, 사법, 행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예. 그래서 예전에는 3부 요인이었는데 요즘은 5부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헌법기관이란 얘기는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겁니다. 대통령과 선관위는 그냥 동격인 거예요. 네. 흔히들은 선관위를 행자부, 선거관리 업무니까 현 정부의 한 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확진자 투표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불신을 살 뻔했죠. 네. 만약에 선거 결과가 이상했으면 그거 가지고 또 큰 잡음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다행히 본투표 마지막 날 큰 원은 없이 잘 되긴 했지만 예. 그렇지만 준비 소홀이었던 지탄을 받아 마땅했고 그래서 사표도 내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 가지고 그냥 간담회니까 정식 인수인구나 보고는 아니더라도 저는 의견 청취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봤는데 6월 지방선거 앞두고서 새 정부 당선인 측에서 뭔가 선관위에 정파적인 뭐를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 게 싫어서 아마 선관위는 그것마저도 거부를 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그럴 필요까지는 있었을까? 중립성이 생명이자 신뢰인 선관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예. 괜히 이런 간담회마저도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점도 있긴 하겠다. 그리고 모든 걸 그냥 투명하고 다시 한번 차라리 인수위에다가 무슨 심사받듯이 업무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 앞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어떻게 해서 만전을 더 기하겠다는 소통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흔히 보는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두고는 여러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법무부의 업무 보고는 내일 모레 29일이죠. 오후 2시에 개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공수처와의 간담회는 여전히 좀 떠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잡음이 계속이 된다면 국정과제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어떤 충돌이나 혹은 이런 잡음이 안 들립니다. 특히 이제 이 정무행정사법위에서 특히 법무부와 이제 공수처 연달아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지난 이 윤석열 당선인의 탄생 배경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습니까?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는데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과제를 두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만 예를 들어서 제거되면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또는 검찰의 모든 그런 권력을 다 빼앗으면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 비춰졌거든요. 그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정치에 오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돼버렸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왜 검찰 개혁의 큰 뜻이 왜 이렇게 축소돼서 한 개인을 괴롭히는 어떤 상황이 되나 이런 의견을 지닌 국민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걸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겠다. 그래서 정무행정사법분과에서는 업무 보고를 지난 토요일 날 워크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너진 정의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즉 이제 법무부와 관련해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측 인수법을 위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측 인수법에 따르면 현재 있는 장관이나 내각은 업무 이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처의 장관들이 인수위의 그 업무 보고 하루 전날 모두 다 현 인수위의 당선인이 한 공약들을 전부 다 반대한다? 그럼 업무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다 소신 있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이 법무부에 대한 문제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공수처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르게 그러니까 그 공수처의 탄생이라든지 또는 1년 동안 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는 불법적인 어떤 감청이나 혹은 이 법적인 것을 이 요건을 갖췄더라도 상당히 인권 침해가 있는 그런 이 개인 정보
후보에 대한 그 영장 청구 뭐 이런 문제들이 겹쳐서 아마도 뭐 새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수처라든지 공수처 문제는 이미 뭐 당선인이 공약한 것도 있고 예.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정되어 있는 어떤 충돌이지 예. 다른 부분에서 어떤 국정 과제를 논할 정도로 위협할 정도의 어떤 충돌은 없어 보입니다.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이제 4월 초에는 좀 표현 그대로 빌리면 러프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게 당선인은 의지가 확고한 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내 공약인데 그거 네. 안 지키면 공약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한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당선인이 정말 확고하고 분명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사 표현을 이렇게 뭐 좌고우면하거나 표현의 수위를 좀 직업적 정치인들처럼 묘하게 조절하고 그런 거 없더군요. 그냥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던데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집무실 이전 예. 때였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때도 그랬어요. 선거 기간 중에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표에 나중에 득표한 걸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득도 받고 또 그 반작용도 굉장히 컸다는 건 다 확인이 되지만 예. 이게 논란이 되니까 중지를 모아서 발전적으로 그리고 양성이 평등하고 더 잘 지낼 수 있는 최대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치적 말을 해도 그냥 뭐 뭐라고도 안 할 텐데 폐지합니다. 이런 지하에 해버리는 걸 보고 와 정말 칼 같은 데가 있구나 그랬는데 뭐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선거 이후에 20대, 30대, 40대 여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로 상징되는 어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고 이게 향후 선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몇 번의 선거를 치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지방선거 있고 내후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선거는 모두 다 윤석열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질 겁니다. 예. 현재 국회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 표명하는 것은 최소한 이름 정도는 바꾸겠다. 그다음에 업무를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본인이 선거 기간 중에 내내 강조해 왔던 법률 구제적 차원 그리고 집단과 집단의 남녀의 대립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겠다. 아무튼 그렇게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굳이 그렇게 쟁투적으로 싸우듯이 남녀를 대립적으로 꼭 그럴 필요 있겠느냐. 예. 그리고 가족 특정성을 떠나서 그 업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진 시대 의식에 맞는 정부 조직 뭐 이런 걸 하자는 것도 할 것 같아요. 다만 당선인의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 외교통상부 이런 것은 큰 정부, 작은 정부 윤석열 당선인은 늘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그렇죠. 그 통상교섭 쪽을 외교부 쪽으로 다시 넣을 거냐? 네, 예전에는 그게 예. 원래 외교통상부 갖고 통상부였죠. 있다가 그렇죠. 지난번에 그걸 떼서 산업자원부 쪽에 넘겼거든요. 예. 그때 이유는 통상을 아는 쪽에서 함께 다루는 게 좋겠다는 거였고 국제통상 WTO 이런 곳에서는 외교 문제도 밀접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건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효율의 문제인데 어느 쪽을 취하느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부와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로 보내느냐 계속 산업자원부에 남겨두느냐 이 문제 같은데 이거 뭐 여가부만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통상 기능은 큰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을 전반적으로 손은 보겠죠. 그런데 크게 뜯어고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달 중에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낼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진희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전문가 5명으로 구성이 됐고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다룰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이 기간에 윤 당선인의 첫 한미 정상회담 시기도 좀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회담을 위해서 일본에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5월 달에 쿼드 방문을 하고 바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초점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상당히 그러니까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이제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빠른 엄청 그런 빠르죠.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그 빨리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ICBM이에요. 북한의 예. 어떤 도발 뭐 예정 작년부터 뭐 얘기됐다곤 하더라도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공화당 쪽에서는 더 강력한 어떤 제재를 하라라고 하는데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 오늘 미국의 소리 인터뷰로 갔더니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이 유엔의 어떤 안보리의 제재 이게 너무 옛날 방식이고 북한에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의제를 테이블에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협상안을 내놔야 된다. 테이블에 북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박진 단장이 가면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들 CSIS라든지 여러 싱크탱크들 랜드 연구소 다 만나고 또 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측 만나고 또 공화당도 만나고 해서 미국의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바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어쨌든 그런 그 프로세스는 실패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새롭게 변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 윤석열 당선인 측의 프로세스는 뭐냐라고 되묻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 협의 단장은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어떻게 한미 간에 조율할 것이냐 앞으로 그게 가장 큰 어떤 핵심 의제일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청와대를 하루도 쓰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을 때 어디서 만나는 것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지금 다른 뭐 일본이나 중국 그런 주변 국가보다 일단 미국을 먼저 선택을 해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예. 선택하는 이유가 뭐 ICBM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포함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보죠, 당선인 쪽에서. 선거 기간 중에 특히 토론회 때 이 질문 받으면 한결같이 대답한 게 이거였죠. 순서가 한미 있죠. 동맹의 정상화 및 강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측에서는 그럼 지금 한미 동맹이 비정상인 상태냐? 왜 자꾸 회복 강화 이런 말을 하느냐? 뭐 이런 받고 했는데 현 문재인 정부가 조금 결이 다른 점은 그 점 같아요. 중국을 대하는 태도.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지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의 힘의 균형점을 찾아서 그 시계의 진자처럼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맞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자체의 힘이 웬만큼 있지 않고서는 균형자 역할을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자강 없이 균형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일단 다시 확고히 탄탄히 하겠다는 그 기조에서 미국과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처음은 아닌데 지난 정부에서는 중국하고 일본에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새 당선인 측에서 굳이 그걸 하기 싫거나 안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조율이 좀 부족했거나 그래서 대표단, 딜리게이션을 보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동북아 정세가 지금 미묘한 국면인 건 맞습니다. 특히 1월 이후로 북한의 그 발사체가 지금 9번에 이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역적으로는 우리와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국제 역학 관계에 미치는 파장은 꽤 크고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함부로 하기가 좀 역량이 아직은 아닌가. 근데 취임하면서 차츰 뭐 가르마감 타지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강균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